네, 첫 번째 제언 발표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와 시장 정상화 방안을 주제로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받은 이창무입니다. 거의 연사 수준인데 이게 주제 발표가 아니라 이렇게 큰 행사인지는 몰랐는데 오늘 와 보니까 대단히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좋은 행사에 취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실행했던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에 대한 좀 실마리를 찾고자 하는 얘기들입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계속 겪으면서 참 학교에 있는 학자로서는 참 재밌습니다. 이 교과서에서 하지 말란 것들을 다 하면서 시장에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좀 검증해 볼 수 있는 굉장히 글쎄요 흥미로운 시기이기도 하고, 물론 아프죠. 그런 어떤 좀 지나친 시도가 가져오는 사회가 겪는 아픔이 적지 않은 시기였다고 생각을 해서 좀 기본적인 정책 평가에 대한 부분을 좀 다뤄보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향후의 정책 방향이라는 게 많은 것들이 얘기가 되겠지만 좀 몇 가지 좀 찝어서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보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주택 시장에 대한 현황을 이제 분석을 하는데, 좀 독특하게 이번 정부에 들어서 나타나는 현상이 서울만의 독주로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만의 독주가 왜 발생했는지, 여기에 대한 좀 진단을 하게 되면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좀 답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적지 않은 부분, 노무현 정부에서 시행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반복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두 번의 경험을 해봤다라는 거, 이제 그게 이제 사실은 어떤 정책적인 효과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확신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겠죠. 그래서 관련돼서 세 가지를 짚어보면, 다주택자에 대한 좀 지나친 규제, 이게 이제 노무현 정부와 비슷한 그런 선택이었고, 정비사업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들도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했던 그런 시장에 대한 규제 방향과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 반복적인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다만 전월세 시장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주물럭주물럭하면서 함부로 시작하지 못했던 전월세 시장에 대한 임대차 3법을 도입함으로써 지금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을 겪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정리를 하면서 결론과 정책 대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죄송합니다. 노안이 좀 와서 좀 수고하겠습니다. 자, 앞에 나와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가장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전 정부에서는 사실 관측하지 못했던 현상인데, 이 서울의 급등세와 상대적인 경기도의 안정세로 이게 탈동조화된 그런 시장에서 출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의 시작이 서울이었다는 거죠. 서울 주택 시장에서 시작된 문제가 결국 이제 중반을 거쳐서 후반으로 가게 되면 이게 함께 동반 급등하는 구도로 이제 바뀌는 그런 현상이어서, 이게 어떤 이유에서 발생을 했는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작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시장 상황이라는 게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2008년도 화살표도 같이 보이나요? 그 2008년도면 노무현 정부 때 이 고점에 가까운 시점인데, 그때 있었던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과 비교해서 서울시가 지금 18위니까 엄청나게 많이 오른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왜 벌어졌는지에 대한 좀 굉장히 깊은 성찰이 필요한 시기이고요. 그리고 노무현 정부만 들어서서 문재인 정부만 들어서 거의 100% 가까운 상승률에 근접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날 때까지. 지금 94%인데, 그래서 가격 변동을 보는 게 여러 가지 지수가 있지만,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손을 안 타는 실거래가 지수를 가지고 시장을 보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에서 보여주는 그래프는 실거래가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를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굉장히 예민하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요즘 양도소득세 완화에 대한 부분에 논란이 많은데, 시세 지수는 안 보여주는데 실거래가 지수를 보게 되면
20년 초반 한 6개월 동안 한시적인 완화를 할 때 굉장히 주춤합니다. 주택 가격이 물론 이제 이후에 끝나고 다시 급등을 하지만 상당 기간 완화 기간을 유지를 하면 시장의 안정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가 이 노무현 정부의 반복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 결국은 강남에서 시작한 규제가 계속 강화되면서 결국 나타나는 게 풍선 효과죠. 고가 주택에 대한 강화를 하면 차고가 주택으로 넘어가는 거고 강남의 규제가 강해지면 인접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노무현 정부 때도 뭐 종부세 강화라든가 여러 가지 대출 규제의 영향이 강남은 안정화시켰지만 동부권에서는 40%에 가까운 급등세를 만들어냈고 최근 벌어지는 양상도 강남은 상대적으로 덜 상승하는데 동부권은 급등세가 더 강해지는 그런 풍선 효과가 발생하는 그런 구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주택 시장이 안정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거래가 지수로는 그렇게 명확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뭐 시세로 바라보는 그런 그림하고는 틀리게 뭐 크게 월간 변동률이 낮아지는 추세는 또 아니라는 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매매 시장의 변동이라는 게 과연 투기적인 행태의 결과냐, 사람들의 기대 심리에 따른 그런 결과로 치부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전세 시장 똑같은 상황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전세 시장이 초기 안정세였다가 올라가는 상황이고 서울 같은 경우는 상승세가 계속 처음부터 시작이 됐죠. 그래서 매매 시장과 유사한 그런 전세 시장의 움직임이라는 것은 그 안에 수급의 상황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2019년 후반에 들어서 모두 급등세로 변하는 상황이라서 여러 가지 좀 급박한 시장 상황들이 전개가 되고 있고 그 안에 임대차 입법의 시행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경험하고 있는 국내 주택 시장에는 굉장히 복잡하죠. 뭐 외처럼 순수 월세 시장과 매매 시장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 시장도 있고 또 전세 월세 사이 보증 월세 시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변동을 파악하는 게 쉽지 않은 구도인데 월세 지수의 변동을 보게 되면 굉장히 안정적이었다가 최근 2020년 7월 이후에 굉장히 급등세로 변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을 볼 때 이 월세와 전세와 매매가가 어떤 뭐 일정한 관계를 가지고 사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전 시점을 보게 되면 뭐 서로가 오를 때 내리기도 하고 이런 그런 관계를 보이는데 최근 한 1년 반 기간 동안은 다 급등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그런 시장 상황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안에는 공급에 대한 부분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래서 뭐 이번 정부에서 공급이 문제 없었다라고 시작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 수도권의 인허가 물량을 보게 되면 박근혜 정부 시기에 주거 단위로서 뭐 46만에 가까운 수도권의 인허가 물량이 2020년에 26만으로 줄어들었으니까 공급 위축에 대한 부분은 피해갈 수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 안에 서울만 보게 되면 박원순 시장 시기에 있었던 그런 공급 위축에 대한 부분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뭐 중공물 물량에 대한 얘기는 넘어가고요. 저는 내용이 많아서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이 어떤 문제 시발점이었기 때문에 서울의 문제를 좀 더 들어가서 보게 되면 이 서울의 주택 시장은 멸실을 동반하는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많을 때는 뭐 거의 뭐 5만 호 가까운 거주 단위 물량이 멸실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루어졌고요.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노무현 정부 이전 시기에는 주택 공급량이 거의 뭐 입주 물량이 아파트만 가지고 얘기했을 때 한 8만 호 가까운 시기에서 쭉쭉 줄어들어 가지고 박원순 시장 시기를 거치는 기간 동안 뭐 2, 3만 호까지 떨어졌으니까요. 그래서 상당히 위축되는 그런 시장을 겪었고 뭐 최근에 예년에 비해서 공급량이 적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단기적인 상황이고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평균 정도의 수준을 회복하는 수준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향후가 더 문제죠.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입주 물량이 굉장히 위축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이제 공급적인 상황이고 수도권에 있어서의 그 수급에 대한 상황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수요에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수요의 증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를 가지고서 통계청에서 장래 가구 추계를 발표했는데 안 맞아요. 그래서 2019년에 다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발표된 장래 가구 추계도 실제 현실화된 가구 수 증가를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2020년의 경우에
사실 2018년을 기점으로 해서 증가량이 감소하는 그런 걸 예측을 했었는데 실제로 발생한 가구 수의 증가는 30만 호입니다. 서울 수도권만 따져서 예측은 15만 호였죠. 그러니까 이 어떤 수요의 어떤 예상하지 못했던 역주행이라는 게 지금 시장의 모습을 만들어낸 그런 원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안에서 뭐 무수히 많은 그런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이 20몇 번인가요? 세기도 힘들지만 6번인가 7번인가. 그래서 많은 정책들이 이제 도입이 됐지만 그렇게 역할을 못했던 상황이었고 특히나 이제 큰 뭐 전환점이라고 제가 판단하는 8.2 대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시작했던 그런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이제 시작하는 그런 그래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유예했던 걸 시행하는 구도로 이제 바뀌는 그런 변화가 있었고 그게 이제 도심 쪽에 있어서의 주택 공급에 대한 위축의 어떤 원인으로 이제 작동을 했죠. 그리고 7.10 대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정점입니다. 여태까지 있었던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나 이런 것들이 정말 해외에서 찾아보기 없을 수 있는 참 힘든 강도로 이제 어떻게 보면 충분한 논의 없이 사실은 입법화되는 그런 구도가 있어서 결국은 그 부작용이라는 게 사실은 지금부터 시작이죠. 그래서 향후에 좀 주택 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변화가 2020년 7.10 대책의 결과로서 발생을 했고 여기에 또 임대차 3법도 얹혀졌죠. 그래서 이 모든 게 사실 해외에서 이런 그 극도의 선택들이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중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정상에 대한 방향성이 이제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안에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다주택자에 대한 정책적인 변화를 보게 되면 정권에 따라서 부침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번 정부에 있어서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제 결과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들이 이제 들어가면서 결국은 주택을 가진 여러 채 가진 사람에게서 못 가진 사람에게 나눠주겠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일가구 일주택 소유주인데 그게 과연 워킹하는 어떤 패러다임이냐라고 따지면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앞에서 나와 있는 장기적인 추세를 보게 되면 그런 똑같은 시도를 했던 노무현 정부는 오히려 자가율이 떨어졌고요. 그 이전에 시장에 대해 규제를 완화했던 김대중 정부 때 가장 자가율 향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 시기에도 사실은 자가율 향상이 이루어지다가 이번 정부 들어서는 그렇게 현실화되지 않은 상황이죠. 오히려 좀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보여주는 주거실태 조사 자료를 가지고 보게 되면 수도권에서 자가율은 상대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구도를 보여줍니다. 이게 담겨져 있는 게 뭐냐? 이 자가율의 향상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주택이라는 것을 소비의 단위로 보는 게 아니라 투자의 대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중복적인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상승할 때 사람들이 자가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가격은 엄청나게 올랐는데 자가율 향상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게 가장 대표적으로 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에서 대부분의 이제 관측되는 현상이라는 게 가격 변동률과 자가율의 변동과 주택의 공급이 함께 가는 구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한 50년 동안의 그런 변화 추이를 보게 되면 가격이 올라갈 때 자가율이 향상되죠. 우리가 많은 아픔을 겪었던 금융위기도 사실은 이 시기에 가격 상승과 함께 주택 공급 과잉이 이루어져서 이제 발생했던 그런 부작용이라기보다 버블의 어떤 붕괴 현상의 이제 결과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오를 때 주택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상대적으로 규제를 했기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이 엄청나게 올랐음에도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지금의 시장의 현실로 나타나는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부세에 대한 부분도 이것도 사실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논란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7.10 대책 이후에 종부세에 대한 그런 강화도 있었고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도입도 있었죠. 그 시기 이후에 월세 상승이 엄청나게 가파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현상이라는 게 2006년도 말부터 2008년까지 노무현 정부 때도 있었던 현상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처음에는 인별 합산이었다가 가구별 합산으로 하고 그것도 기준도 6억으로 낮추고 막 이러면서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극도로 강화됐죠. 거기에 이제 대출 규제도 3억인가요, 6억인가요, 굉장히 낮은 기준으로 해서 대출 규제가 들어가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동을 해서 이제 월세 상승을 나타냈던 현상이고 이게 뭐 교과서적인 얘기죠. 그래서 월세 전가 효과라는 게 없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두 번의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원인이 됐던 서울의 주택 시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비 사업에 대한 선택이라는 게 이번 정부에 있어서 도시재생으로 재개발 사업을 좀 대체하고자 하는 시도를 했죠. 거기에 이제 민간 주도가 아니라 공공주도의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굉장히 큰 방향성을 설정을 하고 나갔는데 결과가 그렇게 신통치가 않았죠. 그래서 앞에서 이제 보여줬던 것처럼 서울에 있어서의 주택 공급, 특히나 사람들이 선호하는 아파트의 공급은 대부분이 광해 재개발 혹은 정비 사업을 통해서 공급되는 물량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재건축 재개발로 공급되는 물량의 비율이 50% 이하였다 그러면 2010년을 넘어서면서 거의 8, 90%가 아파트 공급이 정비 사업을 통해서 공급될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정비 사업의 억제라는 것은 우리가 가장 서울 대도시권의 중심 도시에서 원하는 선호되는 주택 이용의 공급을 굉장히 억제하는 영향을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똘똘한 한 채, 그 강남에 있는 아파트 희소 가치를 좀 더 높여주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신규주택 공급이 필요하냐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 사실 생각보다 사람들이 서울의 주택 공급이 그렇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과거의 자료들을 쭉 보면 최근 한 5년 동안도 연간 8만 호 이상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에 서울시 회의가 있어가지고 뭐 국장한테 서울시의 주택 공급이 얼마나 필요해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 3만 호 되지 않아요? 그 정도의 감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8만 호 이상이 민간에서 공급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추가적인 공급이 필요하냐에 대해서 뭐 답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선호하는 곳이니까 뭐 서울대에 대한 정원을 우리가 뭐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서울대 정원을 늘려주면 커트라인은 떨어지겠죠. 그래서 마찬가지 구도로서 서울에 대한 필요 공급량에 대한 부분을 인구가 줄어들지 않을 정도의 주택 공급량을 산정을 하게 되면 한 11만 호 이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수로 가구 분화가 일어나면서 멸실을 동반하는 구도 속에서 최소한 한 11만 원 정도는 지어야지 서울로에서 밀려나는 인구가 없다라는 거죠. 가구 분화 급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어떤 추가적인 공급이 필요한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어떤 공급에 대한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던 시기가 거의 10년이 넘어섰습니다. 박원순 시장께서 한 10년 이상을 이제 시장 임기를 채우시면서 이제 발생했던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선택에 있어서의 이제 부작용이 이와 같이 서울에는 원하는 주택의 공급이 늘어나지 않고 결국 어딘가 채워야 되니까 그게 이제 수도권의 외곽 쪽에 채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현상을 보게 되면 10여 년의 결과에 있어서 언제 음마아파트인데 아직도 음마아파트입니다. 재건축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남아 있고 외곽으로 가면 저쪽 기흥 역세권으로 가시다 보면 용인 쪽으로 갈 때 막 50종, 60종 아파트가 막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뭐 시각적인 그런 경관의 문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사는 서울 대도시권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낭비적 통근에 따른 사회적인 비용을 증가시키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발생을 시킵니다. 그래서 2010년 이후에 5년 이후에 수도권에 있어서의 통행 시간에 대한 평균치를 보게 되면 굉장히 급하게 증가를 하죠. OECD 국가 중에 통행 시간이 제일 길어요. 그래서 이런 그 결과로 인해서 결국은 문제를 겪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뉴타운 출구 전략을 또 강하게 시작을 했죠. 그래서 뭐 정부의 선택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선택도 재생 사업 위주로 변모를 시키고 거기에다가 소극적인 그런 선택이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으로 기존의 정비 사업도 해제라는 그런 선택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논란들이 있지만 실제로 그 정비사업 출구 전략을 통해서 해제된 구역 수가 거의 한 393개 구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역들이 다 원하는 속도로 진행되지는 않았겠지만 진행되었더라면 발생했을 아파트의 공급량이 한 26만 호가 되니까 이게 위축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결과로 나타나는 비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것이 공짜는 아니죠. 사회적인 비용을 꼭 동반을 합니다. 그 동반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기에 들어왔어야 되는데 외곽의 사람들을 얹힌 그런 결과가 결국 낭비적 통근을 발생시키는 사회적인 비용을
발생을 시켰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합리적인 그런 가정을 통해서 쭉 뭐 계산을 해보면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 좀 자세히 보시도록 하고요. 여전히 좀 진행되고 있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저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이 금전적인 통행보다는 사실 시간적인 통근 비용이라는 게 더 큰 사회적인 비용이 되겠죠. 그래서 평균으로 따지면 연간 한 1조 원, 최고로 따지면 한 7천억에서 1조 4천억 정도의 그런 연간 낭비적 통근에 따른 사회적인 비용을 발생시키는 선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짜가 아니라는 거죠. 주택 시장에 있어서의 비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게 단순하게 뭐 누가 얼마를 더 가져가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장기적인 토지용 구조를 비합리화시킴으로써 발생하는 그런 사회적인 비용을 굉장히 심각하게 초래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외에도 그럼 정비 사업을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이 항상 던져집니다. 그래서 이번 뭐 여러 후보들이 있지만 뭐 후보 얘기하는 것처럼 개발 이익을 100% 환수하면 정말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얻을 수 있느냐? 사실 그렇지가 않죠. 부동산 개발 사업이라는 굉장히 리스크가 큰 사업이고 특히 정비 사업은 더 그런 경향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진행됐던 정비 사업들 중에 성공한 사업은 사실 소수에 불과합니다. 여전히 진행되지 않는 그런 정비 사업들이 있어서 성공한 사업들의 최소 수익률을 따져보게 되면 한 9% 남짓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그 정도의 수익률은 보장이 되어야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거죠. 내부 수익률이니까 연간으로 따져서 9%면 뭐 4, 5년 사업시행 인가후에 진행이 된다 그러면 뭐 50%, 60%의 총 뭐 투자 수익률의 어떤 의미를 수준을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발이익 환수의 정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상당한 여유를 줘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원하는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비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선택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비합리적이었다는 좀 뭐랄까요?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진행되었을 가격이 좀 오르는 시기에는 진행되었을 사업들도 다 해제를 해버렸으니까 좀 과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선택이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오세훈 시장이 들어서고 나서 뭐 시작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어쨌든 시작은 뭐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진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더 규제 완화를 통해서 정비 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만들어내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월세 정책에 대해서는 이게 참 710 대책의 뭐 일환으로서 계약갱신 시청구권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이 됐는데 참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게 뭐 이번 정부에 있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있었던 이슈라서 임대료 규제에 대한 부분은 뭐 우리는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세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완화가 사실은 추세입니다. 물론 뭐 베를린처럼 동결을 하는 그런 뭐 단기적인 그런 반대 방향의 선택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완화의 이제 추세인 거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월세뿐만 아니라 전세 보증월세에서 훨씬 더 다루기가 복잡하죠. 이게 시장에 규제가 들어가면 어떤 영향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이제 논란이 많았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세와 월세와 매매가가 다 따로 놉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여기를 그럼 절로 넘어가고 막 이런 상황들이 이제 발생을 해서 이전에도 이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이전 정부에서 관련돼서 이제 용역을 하면서 이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면 어떤 효과가 발생시킬 할 건지에 대해서 얘기가 많았었는데 굉장히 강했죠. 그 당시에는 연간 5%였어요. 2년이면 10%였는데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서 2년에 5%니까 훨씬 더 강한 기준이죠. 그래서 연간으로 따지면 3% 정도인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았다면 올랐을 게 5%면 10%를 올리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리스크 프리미엄에 대한 영향도 있고 뭐 월세 전환에 대한 그런 증가로서 이제 임차인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는 그런 문제점들 함께 동반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무리하게 선택을 해서 그런 예상했던 결과를 그대로 만들어내고 있죠. 그래서 뭔가 비합리적인 선택을 많이 했던 정부의 모습이었고 뭐 말씀드리면 이 서울만의 아파트 급등세로 시작했던 문제를 계속 규제를 통해서 대응을 하면서 심각한 불안을 초래를 했고요.
그게 이제 서울시의 선호되는 주택의 수급 문제를 발생을 시켰고 많은 것들이 사실은 예견됐던 부분입니다. 노무현 정부의 풍속효과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말씀드렸던 세 가지 다주택지에 대한 어떤 규제 또 다주택 역할에 대한 부분을 무시를 하고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이 갖는 서울 대도시권에서 주택 공급에 있어서의 어떤 효율적인 공급에 대한 부분을 무시를 하고 그다음에 전월세 시장에 있어서의 가격의 어떤 형성 기제에 대한 부분을 왜곡함으로써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극도로 첨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시장이라서 이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정상적인 시장으로 가려면 완화를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시기는 이런 지속 가능한 주택 시장의 규제 수준을 굉장히 심각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서 바라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부분은 좀 폐지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재건축 및 재개발 활성화에 대한 부분도 많은 얘기들이 있으니까 뭐 다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제 안전진단 제도 이건 말이 안 되는 제도입니다, 사실. 일정 기한을 가지고서 허가를 해주던가 옥상 5개 그런 제도로서 유지하는 건 맞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서울시에 관련된 이슈라 그러면 단편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이게 서울 전체에 대한 용도 지역, 서울 대도시권에 있어서의 개발 강도에 대한 조정의 문제가 있어서 단편적인 이슈가 아닌 전체적인 그림을 다시가 그리는 그런 구도에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예, 짧은 시간 너무 급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